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오늘 1심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 김광석 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연 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집중 이 사건 권일용 전 경찰청 경정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검찰이 구형한 대로 나왔네요. 그 최고형인가요? 법정 최고형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좀 법조인들도 놀란 측면은 있습니다. 워낙에 범죄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는 예상이 되는데 네. 통상 검찰이 구형하는 형의 뭐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네. 미성년자의 무기징역과 20년을 선고한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범인 김양은 20년이고요. 20년이고요. 공범은 어떻게 무기징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이 되느냐, 소년법에 관련된 또 특정범죄 강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거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8세 미만 김양, 네. 주범, 우리가 주범 공범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주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김양, 주범인 김양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18세 미만을 사형 무기형으로 다스릴 때에는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한다는 게 특강법상의 특례 조항이고요. 네. 그리고 이 박양 같은 경우는 소년법상 18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 적용에 있어서도 좀 나이 1살 차이로 조금 적용되는 범죄 조항이 달라서 박양은 무기징역이 가능했고 네. 김양은 지금 현행법으로 가장 최고형인 20년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하고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는 다른 말씀인가요? 법률로 적용이 됐는데요. 다른데요? 여기는 18세 미만, 여기는 지금 19세에 적용할 수 있는 형 중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주범인 김양은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해 왔는데요. 네.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한다면 네. 소위 예기치 않은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반응적 살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 어떤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을 이제 우발적 살인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 당일에 피해자를 선택하고 또 유인하는 과정, 그다음에 범행을 도구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주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심신미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전문가의 진단들이 반드시 있었겠습니다만 네. 법정에서의 진술하는 태도라든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그 의사 전달 능력 등으로 보면 사고력이 충분히 하다 이렇게 판단을 아마 이제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에 주범도 주범이지만은요, 그 공범인 박양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초하 변호인단이 있었다는 논란들. 그리고 죄목이 바뀌었습니다. 살인 방조에서 살인으로요. 네, 이것 좀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사실 놀랍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피해 학생을 죽이는 데는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는데 어떻게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직폭력배를 상정하시면 됩니다. 조직폭력에서 수개가 어떤 사람을 살인할 것을 계획하고 공모해서 부활을 시켜서 살인행위를 하잖아요. 네. 이럴 때 공모 공동정범 이론이 적용이 되면 다 살인행위를 같이 한 것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네. 박양은 원격 조정으로 김양을 조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서로 이렇게 살인을 하자,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로 실행까지 이르렀는데 네. 그 주도적인 역할을 거의 다 같이 했고 공모했고 특히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어떻게 살인을 하고 어떻게 숨기고 어떻게 유기할지까지 구체적으로 공모를 한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공모로 인한 살인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그 공분을 샀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살인했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범인은 그런데 10대 소녀들이었다는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제 그런 점인데요. 그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보실 적에 이들의 심리 상태는 병적인 상태가 아닌가요? 예, 뭐 정상적인 상태로 도저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그 뚜렷한
증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가해자들이 자신들만이 살아가는 어떤 세상 속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유대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유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좀 정서적인 교류라든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감정을 교류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것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결국 뭐냐 하면 어느 누구라도 내가 나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공격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 결과들에 대해서 네. 본인들이 전혀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단절된 사회 속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죄책감 또 살인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그 의식을 갖지 못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태도를 본다면 이게 네. 뭐 연쇄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예. 재범 우려는 물론이고요. 네, 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차단되지 않는다면 네. 상당히 다른 좀 더 이제 그 아주 잔혹하고 이런 방법으로 진화되거나 발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이런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범인 김양은요, 나이가 17살이고요. 그게 만기 출소를 하게 되면 이제 37살이란 말씀이죠. 출소 이후의 일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 위치 추적 장치 부과를 30년 했죠. 굉장히 이것도 긴 시간인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보호 관찰 그리고 김양 같은 경우는 주거지 제한을 했고요. 박양도 주거지 외출 금지까지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외출을 하지 말아라는 지금 제한도 하고 보호관찰까지 했다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실제로 박양 같은 경우는 살인을 또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돼서 속죄해야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무기징역형을 내린 거거든요. 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또 이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두 사람에게 항소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 나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공범인 박양은 그 올해 연말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두 피고인이 다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법조는 그래서 피고인들한테는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 그냥 성인들에게 형법이나 이런 그 어떤 소년법에서 가해지는 제한 규정은 사라질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또 문제는 뭐냐면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1심이 선고한 형보다는 더 높게 못합니다. 더 높게 하려면 검찰도 항소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항소심에서 어떤 형량을 검찰에서도 주장하고 피고인도 유리하게 주장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또 어떤 판단을 할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의 나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의 나이가 더 중요한 건가요? 범한 당시도 중요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또 선고할 때 또 따져야 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적용되는 법률들이 복잡하게 좀 적용이 되는 결론이 오늘의 1심 결론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엔 그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가수 김광석 씨 얘기인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든지 서른 즈음에 사랑했지만 같은 명곡들을 많이 남긴 고인입니다. 그런데 소설 같은 그의 이야기가 아직도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그 고인의 딸이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서른 즈음에 사랑했지만 나의 노래 같은 주옥 같은 명곡과 함께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 김광석 씨. 하지만 지난 1996년 1월 31살의 젊은 나이로 돌연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고 김광석 씨와 가족이 얽힌 이야기 때문에 세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김광석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서 잘 살고 있다고 알려진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이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입니다. 그러자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기자가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마무리될 무렵에 서현 양이 돌연 숨지고 맙니다.
수사 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검은 고 김광석 씨의 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의혹은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는 그 주장일 뿐입니다. 예, 주장일 뿐이고요.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들은 서현 양이 10년 전에 이제 사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모친은 지금 잠적해 있나요? 연락이 지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사인이 급성 폐렴으로 돼 있네요.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이제 사인이 확인이 됐고 네. 실제로 경찰에서 부검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이 서현 양의 죽음을 둘러싸서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을 주변에서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도에 이렇게 폐렴으로 죽게 됐는데 그 다른 가족들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엄마가 이것을 숨기면서 아이의 행방을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심지어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 네. 왜 죽음을 숨겼을까? 왜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의학기술에 비춰봤을 때는 어린 청소년이 아이가 폐렴으로 죽기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우리가 상정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사항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네. 더군다나 이 죽음도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그 행방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실종 신고를 접수하기 이르렀는데 예. 실종 신고가 제대로 접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망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원래 그 가족들끼리 이 네. 내왕이 없었나 보죠? 굉장히 단절된 아마 그 가족 형태가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 고 김광석 씨의 의 진술에 의하면 네. 이 서현 양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이제 2006년도 그 저작권 문제로 이제 법정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목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려진 바로 보면 서현 양이 일종의 어떤 발달 장애를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 아동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외부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적극적인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아마도 사망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들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사망 시점이 그러니까 고 김광석 씨의 이제 따님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 2007년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저작권을 둘러싸고 김광석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2008년도에는 서현 양에게,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딸에게 저작권이 있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했는데 이 당시에 그럼 죽은 사람에게 저작권이 넘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이 판결의 대상 중에 네. 피고 1번은 이 서 씨고 2번이 이 서현 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판결 상고서는 이미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적법한 수계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숨기고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 대법원 판결에 어찌됐든 기본적인 기결된 논리는 이 저작권이나 저작 인정권이 이 서현 양한테 있다라는 인정 판결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오랜 어떤 소송이나 공방 중에 중간중간 이 서 씨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내가 서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저작권을 받아서 일정한 수익이 생겨야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사망 사실이 반영되지 않고 판결까지 간 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의혹을 증폭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08년 6월에 말이죠. 고 김광석 씨의 부인인 서혜순 씨가 서현 양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이유인지는 알려져 있지가 않은데요. 그 입장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하대요. 그 3월 달쯤에 예. 그 한 인터넷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서현 양이 어떤 소식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 미국에 있다가 방학 때는 다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때 그런 거짓 인터뷰를 했는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소식이 많아요. 예. 이 소식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부산 남부의 한 주택에서 진돗개가 주인인 78살 할머니와 이를 말리던 45살 아들까지 물었습니다.
자, 주민들이 신고해서 119 소방대가 출동했고요. 진돗개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70대 주민의 허벅지도 물어서 상처를 입힙니다. 자, 해당 진돗개는요, 119 구조대원의 마취총에 간신히 제압됐습니다. 경찰은 낡은 목줄이 끊어지면서 풀려난 그 진돗개가 주인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주 사나운 개네요. 그 개 주인의 책임이 그러니까 목줄을 해야 된다는 건 뭐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입마개도 하는 건가요? 동물보호법에 보시면 이 네. 맹견으로 분류되는 좀 위험하고 사냥개들에게는요, 목줄을 해야 되고 특별하게 안전장치로서 입마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불이행했을 경우는 가태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동물보호법을 떠나서 만약에 내가 관리하는 이 개가 남을 해칠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또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고, 실제로 이 개의 주인은 우리가 과실책임이라고 하죠. 잘못으로 사람을 죽게 하면 가실치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심각한 피해를 일으켜서 중가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실제로 징역 1년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핏불 테리어가 공격을 해서 뭐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그 사건들도 이제 밝혀졌고요. 그 지금까지 사건 통계가 나온 게 지금 있습니까? 네, 2014년에 보면은 한 700건 정도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15년, 불과 1년 사이에 한 2배 이상, 1,500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애견 인구가 더 늘어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애견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견에 대한 이제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키우는 문화가 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부 무책임한 견주들이 어떤 동물과의 어떤 교류를 자신과 사람과의 어떤 교류를 생각을 하고 감정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견주에게 책임을 좀 무겁게 물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과실치상으로 1년 6개월의 금고형을 받은 것은 이번에 경기도 용인에서 한 70세 여성이 왼손을 절단당하고 한쪽 다리를 절단한 그 사건을 말씀드린 건데요. 예. 이 사건은 워낙 피해가 커서 이렇게 좀 그나마 1년 6개월의 금고형이 났는데 다른 사건들에서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예를 들면 개로 인해서 이렇게 상해에 피해가 입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실치상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 아예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좀 처벌이 미비하고 아까도 이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안 했을 때 50만 원 이하의 가태료거든요. 네. 그리고 제대로 가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 실상 때문에 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일용 전 경찰청 경정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